2024년 2월 19일 호주 시드니에서 한국계 이민자 일가족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인 부부와 외동아들이 같은 날 모두 참혹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곧 한 태권도 관장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태권도 관장 유광경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친절하고 성실한 좋은 지도자로 알려졌으며 인근 학교나 지자체 측 자료에도 이 학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언급된 바 있을 정도로 인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원생이 수백 명에 이르고 현지인 사범을 둔 적도 있을 정도로 번창하였습니다. 도장 건물도 과거 인테리어 업체가 통째로 쇼룸으로 사용했을 정도로 제법 큰 공간입니다. 또한 한국의 태권도 학원과 비슷하게 학생 픽업 서비스도 하고 격투기 수업 이외의 놀이도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점잖고 성공한 인물처럼 보였던 유광경이 거짓말로 자신의 삶을 포장한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유광경은 대체 왜 태권도장 원생 가족일가를 이렇게 잔인하게 몰살한 것일까요? 그의 범행 동기는 무엇일까요? 피해자인 39세 스티브는 1985년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그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호주로 이주해 현지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성장했습니다. 2003년 스티브는 펜넌트힐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에 진학하여 2008년 건축 및 물리경영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2월 한 건설회사에 입사하여 견적 담당 인턴으로 근무했으며 1년간 실무 경험을 쌓은 뒤 피어몬트에 위치한 조프 건설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뛰어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2011년에는 수석 견적 담당자로 승진했습니다. 이후 여러 회사를 거쳐 2016년에는 리처드 크룩스 건설 회사에 합류하여 수석 견적 담당자로 근무하며 연봉 25만 호주 달러, 한화 약 2억 3천만 원을 받는 중산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티븐의 아내 조민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호주에 거주하는 한인이었으며 스티븐보다 2살 연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기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고학력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2016년 시드니 북서부 벨라 비스타 와킨스 로드에 위치한 타운하우스를 공동 구매했고 이듬해 외동아들 벤자민을 얻었습니다. 스티븐은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가며 안정된 가정을 꾸려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예기치 못한 비극이 그와 그의 가족을 무참히 앗아가 버렸습니다. 2024년 2월 20일 오전 10시 스티븐의 동료는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그와 연락이 닿지 않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동료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스티븐은 온몸이 피범벅이 된 채 주방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15분 후 경찰은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인 샤토짐 지역의 주택으로 출동했습니다. 조사 결과 스티븐의 몸에는 여러 군데 자상이 발견되었으며 이미 사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이 도착했으나 병원으로 이송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스티븐의 시신에 이미 사후 반점이 형성된 점과 주방 조리대 위에 일부 손질된 식재료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스티븐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 정체불명의 범인이 침입하여 공격을 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망 시간은 최소 10시간 이상 경과한 것으로 추정되며 스티븐이 습격당한 시간은 전날 오후 7시에서 11시 사이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스티븐의 집에서 도난당한 물품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경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 강도가 아닌 표적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원한 관계에 의한 범죄일 수도 있었으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웃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진행했으나 주민들은 전날 밤 별다른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은 평소 매우 조용한 곳으로 이처럼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웃들은 스티븐과 그의 아내가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친절한 성격을 가졌으며 아들을 끔찍이 아끼는 가정적인 사람들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은 스티븐이 원한을 살 만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스티븐의 사망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의 아내 조민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2시간 뒤 또 다른 충격적인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오후 12시 30분, 경찰은 북페러메타 지역에 위치한 태권도 무술 아카데미 근처의 한 골목에서 부부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 신원을 확인한 결과 숨진 두 사람은 7세 소년 벤자민과 41세 조민이었습니다. 벤자민은 윈스턴 힐스 공립초등학교의 2학년 학생이었으며 조민과 모자 관계였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을 놀라게 한 사실은 조민이 바로 스티븐의 아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조민과 벤자민의 목에는 뚜렷한 졸린 흔적이 있었으며 이미 사후 반점이 형성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시민들에게 극심한 충격을 줄 것을 우려하여 범행 현장이 보이는 주요 거리의 창문을 검은색 플라스틱 시트로 가려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 경찰은 이번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49세 유광경을 지목했습니다. 유광경은 2월 20일 새벽 12시경 급하게 웨스트미드 병원을 찾아 치료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그는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상태였으며 가슴과 팔, 복부에 여러 차례 찔린 상처를 입어 긴급 봉합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유광경은 의료진에게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그의 상처를 살펴본 후 의문을 품었습니다. 상처의 형태가 단순한 습격이 아니라 격렬한 몸싸움 중에 생긴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의료진은 이 점을 수상하게 여겨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유광경을 체포하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광경은 독방에 수감된 상태에서 경찰의 감시 아래 치료를 받았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한국계 호주 시민권자로 건장한 체격을 갖춘 인물이며 태권도 무술 아카데미의 대표이자 수석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2018년 연말 태권도 도장을 설립한 후 2019년 가족과 함께 북헬리빌의 독립형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그의 도장에는 10명의 태권도 사범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학생 대부분은 약 160m 떨어진 세인트 모니카 초등학교에서 다니는 아이들이었으며 유광경은 도장 내에서 절대적인 존경을 받으며 라이언 마스터라는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용의자인 유광경이 2월 19일 오후 6시 30분경 북페러메터 지역에서 흰색 BMW 차량을 운전하고 떠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이 차량 번호판을 조회한 결과 해당 차량은 피해자 조민 소유의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날과 당일 오후 4시 이후로는 도장 내 학생과 지도자들이 모두 귀가한 상태였기에 사건을 직접 목격한 증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한 결과 조민과 벤자민이 살해당한 시간은 2월 19일 오후 5시에서 6시 30분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유광경이 두 사람을 살해한 뒤 시신을 도장 근처의 골목으로 끌고 가 유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후 그는 조민의 BMW 차량을 이용해 도장을 떠나 시드니 북서부 벨라 비스타 와킨스 로드에 위치한 스티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돌을 던져 창문을 깨고 침입한 후 저녁을 준비하던 스티븐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경찰은 유광경이 스스로 상처를 내어 범행을 은폐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유광경이 웨스트미드 병원을 찾은 시간은 2월 20일 새벽 12시였으며 그가 운영하는 태권도 무술 아카데미는 스티븐의 집에서 불과 10분 거리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스티븐이 습격당한 시간이 오후 6시 40분에서 11시 사이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포된 유광경은 경찰 조사에서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고 완강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그의 범행 동기를 직접 파악해야 했으며 특히 유광경과 조민 사이에 어떠한 삼각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유광경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그의 도장에서 수업을 받던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이웃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은 2월 20일 아침에 도장 측에서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라이언 마스터가 오늘 아침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으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태권도 수업은 일시적으로 중단되며
방과 후 돌봄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방과 후 픽업 서비스를 신청한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즉시 아이들을 직접 데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학교로 자녀를 데리러 갔을 때 그들이 목격한 광경은 문자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도장 앞은 경찰차로 가득했고 경찰관들과 과학수사팀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으며 도장의 모든 창문은 검은색 플라스틱 시트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 상황을 보고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 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거의 모든 학부모들은 유광경이 평소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으며 학생들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지도하는 교사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매일 세인트 모니카 초등학교 정문에서 학생들을 정시에 픽업하여 도장으로 데려갔으며 학부모들의 신뢰를 받는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유광경이 살고 있던 지역의 이웃들 역시 이번 사건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유광경이 5년 전 이곳으로 이사 온 이후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빚은 적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그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유광경은 평소 조용한 성격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는 편이었지만 매우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종종 그가 아들과 함께 마당에서 공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그 모습은 아이를 극진히 아끼는 좋은 아버지이자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이상적인 남편처럼 보였습니다. 이웃들이 마지막으로 유광경을 목격한 것은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마당에서 잔디를 깎고 있었으며 특별히 이상한 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편 유광경이 과거에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들을 살펴보면 그는 종종 정장을 입은 사진을 게재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봉쇄 기간 동안 체력 단련을 하며 몸을 가꾸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여러 차례 공유했습니다. 특히 유광경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맥쿼리 대학교 2022년 우수 교수상 수상자 명단을 게시하며 자신이 맥쿼리 대학교의 고위급 교수이며 운동 및 스포츠 학과의 최우수 교수직을 신청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맥쿼리 대학교 측은 즉각 이를 부인하며 유광경이 해당 학교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교 내에는 그가 말한 최우수 교수직이라는 직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광경은 태권도 무술 아카데미의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자신이 시드니 대학교에서 스포츠 과학 박사 학위를 수료 중이라고 소개했으며 태권도 경력과 수상 내역을 강조하는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그는 과거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태권도 대표 선수로 선발되었다고 주장했으며 독일 태권도 대회에서 3개의 메달을 획득한 기록이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시드니 대학교 측은 유광경이 해당 학교에서 학생으로 등록된 기록이 전혀 없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태권도 협회 또한 그의 주장에 대해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태권도 협회 관계자들은 그가 올림픽 대표로 선발된 적이 없으며 독일 대회에서 수상했다는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경찰 조사 결과 유광경이 주장한 모든 학력, 경력, 수상 내역은 모두 조작된 거짓 정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광경의 이력서에는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지인에게 아내가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길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옆에 있던 사람은 유광경이 보여주었던 사진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가가 인사하고 물어보려 했지만 유광경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고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나중에 유광경을 만나서 물어보니 쌍둥이 동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동생만 한 명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 유광경을 고용했던 태권도 관장은 그를 악마라고 표현하며 남의 돈을 탐내는 손버릇, 학부모와의 갈등, 이성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해고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부탁으로 다시 받아주었지만 그의 습관적인 거짓말은 고쳐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인들에게 고급차 사진이나 휴양지 사진 등을 통해 자신의 재력을 자랑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웃의 증언에 의하면 실제로 운행하는 차량은 토요타 캠리였다고 합니다. 유광경은 아내에게조차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로스쿨을 졸업한 회계 관련 변호사이며 부모는 재력가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저는 계모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다. 15년 전부터 연락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후 그의 아내는 전화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22일 유광경은 3건의 살인 혐의로 공식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으며 그의 변호사가 페러메타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보석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혐의에 대한 어떠한 항변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3월 5일 사건 소식을 듣고 급히 한국에서 입국한 피해자 측 친척들에 의해 피해자 가족의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유광경의 응급치료가 끝나 구치소로 옮겨졌습니다. 4월 18일 페러메타 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열렸는데 피고인 유광경은 참석하지 않았고 변호사만 출석했습니다. 10월 31일 또 한 번 심리가 열렸으며 언론을 통해 약간의 추가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같은 달 초에 재판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며 공판 준비 형태로 이견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확실히 하는 소송사건 회의가 열렸습니다. 또한 피고 측에서 형사소송 답변서 제출을 위해 전문가 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동기가 미궁일 뿐 객관적인 증거는 워낙 명확한 사건이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물증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감형을 노릴 수 있는 수사 절차 결함, 심신미약, 상대방의 도발로 인한 경로 등과 관련된 부분일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2월 6일 같은 장소에서 추가 공판이 열렸지만 언론을 통해 추가적으로 공개된 정보는 없습니다. 만약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평생 감옥에서 보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유광경의 범행 동기가 조민과 관련된 삼각관계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스티븐과 조민의 가족과 친지들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그들은 스티븐과 조민이 결혼 전부터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으며 둘 사이는 항상 원만하고 행복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별다른 갈등이나 불화가 없었으며 조민이 외도를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고 단언하였습니다. 유광경의 일련의 거짓말과 행동 패턴을 통해 전문가들은 그가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상습적으로 하는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말합니다. 현재까지 유광경의 범행 동기가 알려진 바가 없지만 설령 그가 직접 입을 열었을지언정 그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